JYP의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방송 니지 프로젝트가 2020년 일본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일본에서는 보이그룹과 걸그룹 오디션 방송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본 방송사가 주도하는 오디션이 아닌 일본 내수시장 기획사가 직접 주도하는 오디션 방송이나 기획에서는 모두 이상한 엔딩이 존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탈락자가 없다는 것이었죠. 아니, 오디션 방송인데 탈락자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정은 이렇습니다. 보통 한국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의 핵심은 잔혹할 정도의 긴장감과 치열한 선발 과정입니다. 리스크를 감수하고 한계까지 참가자들을 밀어붙여 완성된 단 하나의 정예 그룹만이 대중의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이죠. 물론 탈락자들이 오디션 방송 종료 후 빠르게 데뷔의 꿈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오디션 방송이나 오디션을 주도한 기획사 내에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반면 일본 기획사들이 주도하는 아이돌 오디션 방송들을 보고 있으면 서바이벌 특유의 긴장감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탈락시키기 아깝다며 방송 말미가 되면 남은 참가자가 모두 데뷔해버리는 것은 일상이고 아예 오디션 주도 기획사가 상위 탈락자들을 묶어 파생 그룹을 만들거나 소속사로 데려가 차기 프로젝트를 빠르게 진행하기 바쁩니다. 아니, 오디션 최종 데뷔 그룹을 집중 케어해도 모자랄 판에 오디션의 본질을 무력화하고 모두를 살려주는 기형적인 선택. 도대체 일본 기획사들은 왜 이런 선택을 반복하는 걸까요? 그 바탕에 깔린 일본 아이돌 산업 특유의 비즈니스적 이유, 그리고 이 온정주의가 초래한 치명적인 폐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서바이벌 오디션의 본질은 선발과 탈락에서 오는 긴장감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내수시장 기획사들이 주도하는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자신들 스스로 이 긴장감을 파괴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 아이돌 업계의 기획사들이 너무도 당연하게 운영 중인 공개 연습생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 연습생이란 아직 정식 데뷔를 하지 못한 연습생들을 소속사 선배 그룹 백댄서나 각종 방송 활동을 시키면서 무대 경험을 쌓아가게 하는 이들로, 이들은 데뷔 전임에도 회사에서 공식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본 기획사들은 이 연습생들로만 자체 연습생 공연을 열거나 아역 배우 활동 혹은 미디어 활동, 때로는 정식 데뷔가 아니더라도 연습생 그룹 등을 만들어 활동시키면서 수익화를 하는 문화가 매우 당연하게 자리 잡혀 있습니다. 즉, 직접 트레이닝을 시키지 않고 무대에서 성장시킨다는 취지 아래 방임을 하면서 데뷔조를 뽑을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데뷔 전임에도 수익화가 가능하다는 점 덕분에 일본 기획사의 비즈니스 측면에서 이러한 공개 연습생 제도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육성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일본 기획사들은 보이그룹이든 걸그룹이든 오디션 방송을 통해 최종 결성된 그룹이 나오더라도 그 그룹과는 별개로 오디션 상위권 생존자나 점찍 얻은 참가자들을 데려와 파생그룹 공개 연습생으로 흡수시키고 이들의 콘텐츠를 찍어내는 일에도 열심히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데뷔그룹에 집중되지 못하거나 도리어 데뷔그룹이 꿔다 놓은 보릿자루로 전락하는 일도 흔해집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니지 프로젝트가 흥하기 전부터 일본 아이돌 오디션 방송의 고질적 문제였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일본 유명 방송 작가이자 작사가 아이돌 프로듀서로 활동 중인 아키모토 야스시가 직접 기획하고 주도한 오디션 방송 라스트 아이돌은 이러한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였는데요. 그는 예능을 통해 결성된 80년대 인기 걸그룹 오냥코 클럽을 비롯해 2005년 결성한 AKB48을 필두로 하는 48 그룹들과 48 그룹 라이벌 그룹이라면서 만든 사카미치 시리즈 걸그룹을 통해 다인원 걸그룹에 특화된 아이돌 프로듀서라는 인상이 있었는데요. 좋게 말하면 특화지만 나쁘게 말하면 비슷한 다인원 걸그룹만 찍어낸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죠. 거기다 보컬과 댄스 트레이닝을 아예 시키지 않고 무대에 서면서 성장하라는 취지로 트레이닝 없이 아이돌들을 무대 안무만 외우게 해서 세우면서 그걸 성장형이라고 포장해온 부분까지 K-팝의 대두와 함께 비판받자 그는 이 모든 걸 불식시키려는 심산으로 2017년 아이돌 오디션 방송 라스트 아이돌을 공중파 TV와 사이를 통해 방송했습니다. 이 방송의 당초 기획은 매회 1대1 서바이벌을 뚫고 살아남은 7명으로 궁극의 7인조 걸그룹을 만들겠다는 오디션 방송이었습니다. 최종 7인조 데뷔 그룹에게는 TV와 사이에서 그룹 전용 예능 방송을 만들어주고 영화 출연도 시켜준다는 파격 특전까지 약속했죠.
하지만 20회로 구성된 이 방송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상적인 오디션 방송이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로 엉망인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일단 방송 방식은 매주 기존 생존자에게 도전자가 도전장을 내미는 1대1 지명 결투 형태였고, 매주 7인의 자리를 놓고 빼앗고 빼앗기는 무한 대결 구조였죠. 문제는 심사 방식이 매우 황당했다는 점입니다. 보컬이나 댄스에 전문성이 있는 심사위원만이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방송 당일 랜덤으로 지명된 예능인이나 IT 사업가 같은 게스트 단 한 명에게 생존자 결정권을 쥐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아이돌 프로듀서, 작곡가 등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이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나 비전문가들이 대부분인 심사위원 구성에 매 회차 게스트 심사위원 4명 중 나머지 3명의 의견은 싹 무시되는 뽑기식 심사의 황당한 심사가 속출했습니다. 더 기가 차는 건 시청률이 떨어지자 아키모토가 내놓은 대책이었습니다. 탈락자가 아깝다며 세컨드 유닛을 만들더니 심사위원 중 일본 인기 걸그룹 모닝구 무스메 프로듀서로도 유명한 층쿠 등 프로듀싱 가능한 심사위원들이 프로듀싱하는 파생 그룹을 4개나 만들더니 기존 7인조 걸그룹과 묶은 라스트 아이돌 패밀리로 다인원 걸그룹으로 재편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갑자기 새 시즌을 시작해 이 5개 팀이 신곡 타이틀곡 가창권을 놓고 동등하게 대결하는 판을 짰습니다. 피 터지는 경쟁을 뚫고 우승한 정규 7인조가 자신들이 떨어뜨린 탈락자 유닛들과 다시 동등하게 경쟁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약속했던 데뷔그룹 단독 방송과 영화 특전은 슬그머니 사라졌고, 우승팀은 그룹명마저 라스트 아이돌에서 라루체로 강제 개명당하며 참가자들로 결성된 수많은 유닛 중 하나로 전락했습니다. 떨어진 참가자들이 아깝다며 생존시켜버린 결과 치열한 서바이벌을 거쳐 우승자를 선발한 의미 자체를 스스로 부정해버린 아이돌 오디션 역사상 최악의 결말이 펼쳐진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2018년 아키모토 야스시는 우리나라 CJ 엠넷과 손잡고 48 그룹 멤버들과 한국의 걸그룹 연습생들이 함께 경쟁하는 한일 합작 오디션 방송 프로듀스 48에도 관여하여 최종 데뷔그룹 아이즈원의 일본 프로듀싱을 전담하게 되었는데요. 이 방송의 성공으로 한일 탈락자들 역시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 특히 일본 참가자들은 모두 48 그룹에 속해 정식 활동을 하고 있었기에 역으로 파생그룹 제작이 용이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프로듀스 48 방송은 한국 대형 엔터사가 주도했고, 한국 참가자들은 대부분 한국 기획사 연습생이었기에 파생그룹이나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만 아키모토는 상위 탈락자 중 자신이 컨트롤 가능한 일본 멤버들로만 묶어 싱글곡 하나를 내줬을 뿐이었죠. 이외엔 AKB48 인기 멤버 타카하시 주리가 AKB48을 졸업하고 한국 기획사로 넘어와 K-팝 걸그룹 로켓펀치로 데뷔를 하는 이례적인 이적 사례들이 나왔을 뿐이었죠. 그런데 아키모토 야스시는 최근까지도 이 판벌리기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키모토는 블록체인 기반 가상화폐로 아이돌 콘텐츠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았던 아이돌 3.0 프로젝트 오디션을 통해 11인조 걸그룹 화이트 스콜피온을 데뷔시켰는데요. 오디션이 끝나자마자 최종 파이널 탈락자들이 아깝다며 최종 탈락자 17명을 파이널리스트라는 이름으로 묶어두더니 결국 레인트리라는 정식 그룹으로 데뷔시켜버렸습니다. 메인 그룹 화이트 스콜피온조차 시장에 안착하기 전인데 오디션 탈락자들로 또 다른 그룹을 만들어 세를 늘리는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한 겁니다. 물론 이 프로젝트 자체가 가상화폐 기반 콘텐츠로 당장의 수익화가 용이하다곤 하나 결국 오디션이라는 이름으로 모은 인지도와 팬덤을 활용해 일도 손해보지 않겠다는 탐욕이자 오디션 참가자들의 절박함을 우롱하는 기획의 극치를 보여준 셈입니다. 이런 아깝다고 다 살려주기식 연출은 일본 대형 댄스그룹 중심 기획사 LDH의 대형 오디션 프로젝트들에서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2021년 10월 LDH는 코로나가 다소간 잠잠해지자 일본 5대 민영 방송사 중 하나인 TV도쿄와 손잡고 오디션 방송 아이콘Z를 진행했습니다. 일본에서는 MZ세대를 Z세대라고 부르는데 새로운 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그룹, 걸그룹 오디션이었죠. LDH가 일본 내에서 소위 실력파 댄스 그룹 기획사로서 위상이 상당해서 이 오디션에는 남녀 도합 48,000명이 응모하여 화제가 됐습니다. 특히 걸그룹 부문은 BTS의 소속사 하이브의 일본 지사 하이브 레이블즈 재팬이 음악 프로듀싱에 협업한다고 하여 마치 BTS 소속사가 참여하는 걸그룹 오디션이라는 느낌으로 더 주목을 받았죠.
하지만 이 오디션 역시 최종 데뷔조 선발 진행을 앞두고 일반적인 우리나라 오디션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먼저 당초 5인조 걸그룹을 예고했으나 최종 발표를 앞두고 벼랑간 7인조로 데뷔 멤버를 늘려 2명을 더 뽑았는데요. 문제는 그 후에 갑자기 2명이 건강상의 이유 등을 들며 데뷔를 포기하면서 다시 5인조로 데뷔하는 어수선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나마 이 과정이야 최종 데뷔조를 뽑는 과정에서의 진통 정도로 해석될 수 있었지만 정규 데뷔조에 들지 못한 상위 탈락자들을 버리기 아깝다며 CDL 인피니티라는 사실상 연습생 형태의 그룹으로 묶어 홍보를 시작하더니 아예 싱글곡도 하나 내주고 이 곡으로 퍼포먼스 비디오까지 따로 제작해주는 등 판벌리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최종 5인조 데뷔그룹 문차일드는 하이브 지원에 힘입어 하이브 SNS 플랫폼 위버스에도 입점하고 하이브가 진행하는 위버스 콘서트에도 출연하는 등 서포트를 받았으나 제대로 된 그룹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멤버 루안이 스태프의 폭언을 이유로 사실상 탈퇴를 하며 공백기가 길어지다 데뷔 1년 만에 조용히 해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연습생 그룹으로 등장한 CDL 인피니티 역시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애매하게 묶여 있다가 아예 사측이 다른 오디션 방송에 자유롭게 출연해도 된다며 사실상 방임을 해버렸고 결국 이 그룹 멤버 사카구치 리노가 프로듀스 101 재팬 더 걸즈 오디션에 참가해 비록 최종 12위로 데뷔는 못했지만 푸듀 파생그룹 이슈로 데뷔하며 CDL 인피니티 역시 완전히 활동이 정리되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아이콘제트 오디션의 보이그룹 부문은 한술 더 떴습니다. 오디션을 시즌제로 늘려가면서 탈락시키기 아깝다는 이유로 상위권 참가자들을 이리저리 쪼개고 합쳐서 데뷔 그룹을 계속 만들어냈습니다. 분명 데뷔 그룹이 나온 오디션인데 오디션 탈락자들도 계속 데뷔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 결과 보이그룹 부문 오디션 방송은 2년 동안 이어지면서 무려 4개 팀을 데뷔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획 및 선택은 사측이 원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일반적인 아이돌 오디션 방송 행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돌 오디션 방송의 최우선 목적은 수많은 리소스와 프로듀싱 역량을 한데 모아 독보적인 단 하나의 정예 그룹을 시장에 안착시키는 것인데 탈락자들까지 살려내 그룹을 연달아 만들어내니 기획사와 프로듀싱 인력의 집중력이 산산조각 나면서 회사 자원과 역량이 분산되고 결국 데뷔 그룹도 파생 그룹도 붕 떠버리는 비극이 반복되는 거죠. 최근 진행된 LDH의 새 걸그룹 오디션 가루바토 걸스배틀 오디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차일드의 실패 이후 LDH는 마치 아이콘제트의 걸그룹 부문 오디션은 없었던 것처럼 취급하며 LDH의 새 미래가 될 걸그룹을 뽑는다고 또 TV 도쿄와 손잡고 대대적으로 방송했는데요. 데뷔그룹 시이라의 멤버를 뽑는 최종 경연을 하는 날 올라간 멤버들이 아깝다며 결국 전부 살려주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오디션 자체가 흥하지 못해 객석이 텅텅 비어있는 등 분위기도 가라앉아 있었지만 데뷔조를 참가자 전원 뽑아버리면서 오디션 최종화 방송으로서의 그나마의 긴장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획사 시스템이 이식된 오디션은 어땠을까요? 일본 방송가와 엔터계에 일약 오디션 붐을 일으켰던 JYP 엔터테인먼트가 주도했던 JYP 일본인 걸그룹 오디션 니지 프로젝트를 보면 일본 업계의 선택과는 확연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박진영 프로듀서는 평가 과정 내내 얄짤없는 단호함을 보여줬습니다. 일본에서는 JYP가 이 오디션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멤버를 선발하게 되지만 모든 참가자들은 하나하나 특별한 존재라며 인격적으로 존중하는 태도가 일본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주어 JYP 어록이 정리될 정도였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최종 데뷔조의 방향성을 위해서는 탈락자들을 선발하는 데 엄격함을 보였고 데뷔조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미리 공표하고 시작했지만 결국 최종화에서는 12명의 최종 생존자 중 3명을 탈락시키고 9명의 멤버를 선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디션 방송 기획 자체가 트와이스의 일본판 동생 그룹이라는 콘셉트였으니 트와이스와 동일한 9명이라는 프로듀싱 계획이 이미 있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아무튼 일본 기획사 오디션 방송처럼 아깝다고 다 살려주는 그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탈락자 중에는 JYP 정규 연습생이자 한일 혼혈 멤버로 한국어와 일본어가 능숙해 데뷔그룹 멤버가 된다면 실력적으로나 언어적으로 굉장한 중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받았던 참가자 유나도 있었습니다. 일본 기획사 오디션 방송이라면 유나와 같은 참가자는 오디션 과정에서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오히려 대놓고 핵심 멤버로 발탁했을 테지만
JYP는 순수하게 오디션 당시의 기량이나 그룹 방향성을 고려해 냉정한 판단을 내렸던 겁니다. 이후 유나는 JYP를 떠나 현재는 솔로 활동 중입니다. JYP는 보이그룹을 선발한 니지 프로젝트 시즌2에서도 JYP 연습생 출신 가운데 탈락자들을 발표했고, 이들은 방송 종료와 함께 어김없이 퇴사 수순을 밟아야 했습니다. 퇴사자들에게는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치입니다. 일본 시장 특화 오디션이라는 어찌 보면 일본인 연습생들에게만 주어진, 한국 연습생들에게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별도 전형 오디션이라는 명확한 판에서 탈락했는데, JYP 본사의 차기 메인 데뷔조로 기회가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요? 결국 JYP 연습생 탈락자들은 냉정하게 회사를 떠나 다른 기획사를 찾거나 새로운 도전을 하며 각자 도생으로 생존을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사실 한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오디션에서는 탈락했으면 기획사에서 스스로 제자리를 찾거나 다른 기회를 찾아 떠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실제로 니지 프로젝트 시즌1 탈락자 중 사쿠라이 미우는 탈락 후 엠넷 걸스 플래닛을 거쳐 프로듀스 101 재팬 더 걸즈에 재도전해 최종 센터이자 데뷔조 미아이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이 다시 새로운 오디션에 참가해 스스로 데뷔의 길을 찾은 겁니다. 만약 니지 프로젝트가 일본 기획사와 일본 방송사의 단독 기획이었다면 어땠을까요? 아이고, JYP 연습생 애들이 떨어지면 팬들이 반발하겠지? 그리고 JYP 연습생 출신으로 이미 실력 쌓아놓은 기량이 너무 아까운데? 최종 경연 멤버 전원 합격. 혹은 9명 합격자 발표하고 탈락자들은 파생그룹 데뷔 스토리 만들어서 새로운 콘텐츠 공개합시다 라고 했을 확률이 100%입니다. 물론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일본 오디션에서도 매서운 독설을 날리는 트레이너나 심사위원들이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방송화면 속 심사위원들은 매우 호되게 호통을 치고 독설을 내뱉습니다. 오히려 한국과 달리 비전문적이거나 애매모호한 심사를 바탕으로 그저 독설만으로 오디션 분위기를 주도하려는 심사위원도 적잖습니다. 하지만 그 독설은 참가자를 냉정하게 속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스파르타식 성장 서사를 만들기 위한 방송용 장치에 불과합니다. 정작 방송이 끝나는 파이널 순간이 오면 아무리 독설을 들었던 참가자라도 아깝다는 이유로 전원 데뷔나 파생그룹이라는 안전망을 깔아주며 살려내기 때문입니다. 결국 일본 오디션 방송의 무분별한 다 살려내기는 단순한 온정이 아닙니다. 이미 돈이 되는 애들을 왜 버려? 실패의 리스크를 지지 않겠어. 기획사의 비즈니스적 탐욕과 어떻게든 리스크를 줄이기만 하면 된다는 마인드가 결합된 안일함의 결과물입니다. 이 거대한 안전망 안에서 서바이벌의 본질인 절박함과 극적인 긴장감은 소멸해버렸고, 그 피해는 정작 축하받아야 할 메인 데뷔 그룹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포기한 채 모두를 살려주는 안전한 길만 택하는 한 메인 데뷔 그룹조차 시장에서 어중간한 위치로 잊혀질 뿐입니다. 눈앞의 팬덤 장사에 눈이 멀어 리스크와 실패를 두려워하는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일본 미디어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시청자들의 마음을 흔드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일본 기획사 오디션 방송의 살려주기식 오디션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